세미나 진행을 맡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란 과연 뭘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잘 알고는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이 목표를 이해시켜야 되고, 가족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뭐 예방을 하기도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과연 상담 시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나? 얘기해보면, 우리 사실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되고 있나? 그걸 생각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 상담을 필요한 거 알겠고 우리가 상담을 잘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상담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상담 기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보호자랑 상담할 때 반응을 하게 돼요. 분명히 어떤 거를 여쭤보시고 그러면 우리도 반응을 하는데 우리들의 반응이 다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내용 반응이에요. 뭐 여쭤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드리고 그런 거를 정보를 공유드리고 정보에 대해서 뭐 안내드리고 이런 내용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반응은 아무래도 상담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질문 반응이라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막 이런 조언을 바래요. 조언을 바랄 때 우리가 상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듣는 시간이라기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조금 더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서 반응. 정서 반응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을 좀 고려한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자가 저분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고 보호자가 느낄 수 있도록 상담자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초기 단계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제일 많이 잘해주시는 분이 우리 오은영 선생님을 뭐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받는 상담 예시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적절할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30개월 무발화 아동 보호자의 초기 상담 질문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말을 할 수는 있을까요? 선생님은 얘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앞에 있는 반응 중에 택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 포인트는 초기예요. 초기 상담 질문. 이제 막 30개월인데 애가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못하는데 어머님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에 와 있는데 그런 초기 상담 질문이라는 게 좀 포인트인데 그랬을 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서 반응 많이 걱정이 되셨겠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뭐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대한 정서 반응이라든지 아직까지 이렇게 하니 뭐 불안하셨겠어요 라고 확언을 해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환기 차원에서 어떤 내용 반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이러한 예우가 있고 뭐
평가를 진행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 유형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상담에는 이런 자기 공유 반응. 아, 맞아요. 저희 조카도 그런데 너무 걱정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공유를 반응한다던, 자기 공유 반응을 하는 것은 좀 신뢰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시 주의할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짧게 말씀드려보면 유형화 오류는 우리가 너무 그 어떤 한 유형에 갇혀있지 말자. 아, 자폐 아이들은 이럴 거야. ADHD 아이들은 이럴 거야. 이렇게 딱 너무 갇혀있지 말고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부모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기대라든지, 아, 저 부모님은 이래도 내가 어떤 식으로 해도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비판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든지, 아, 괜찮습니다 라고 그냥 과도한 지원, 응원 이런 걸 하는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내가 어느 순간 여기에 갇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한 번씩은 생각해. 어느 날 내 상담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어딘가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넣어드렸어요. 그럼 이제 차례를 주신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사례 모집을 한 달 전부터 받고 있는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또 Q&A 시간에 엄청 또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저희 세미나 오늘 그러니까 여러 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미리 사례를 주시는 것과 그 Q&A 시간에 뭐 제가 이렇게 법륜스님처럼 증문즉답을 막 해드리는 것과 약간 상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케이스 의뢰를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초기, 그다음에 평가 전후, 그다음에 회기 중 상담, 종결 상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게요. 언어재활 초기에는 초기 사례 면담은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예시예요. 두 케이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케이스는 ASD로 진단을 받았고 두 번째 친구는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기 전에 이제 오셨던 초기 상담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자책, 부부 갈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초기 상담 시에 부모님들은 상담 초에 그래서 얘 자폐 같아요? 얘 ADHD인가요? 뭐 학교 선생님도 그러던데 ADHD인가요? 이렇게 저희한테 진단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은 애아빠 때문이에요. 애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딱 진단명을 말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같이 욕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상담자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기분이 크게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처음 만난 분인데 저분이 너무 실망하고 저분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너무 패배적인 느낌, 상실감을 느끼면 나한테 다시 안 오실 것 같거든요. 초기 상담에서 이 치료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초기 사례 면담 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어머님, 우리 아이가 자폐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폐라고 학원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폐적인 성향이 어떠한 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떠한 성향을 갖고는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할 것을 조금 권고를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아빠
부모님 한 분에 대해서 너무 비난이 있을 때는 그럼 아빠가 잘했으면 얘가 안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그거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이 아이가 지금 이렇다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머님 그거를 우리 이야기해 봐요.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은 고통대로 있지만 그 고통하고 행동하고 그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스킬을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언어 평가 전후 보호자 상담 케이스예요. 아까 전에 극단적 선택한 어머님 얘기처럼 평가 직후에 상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초기 상담에 이렇게 와서 그럼 평가를 진행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평가 전에 보호자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영역을 평가를 할 거고, 평가는 왜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때 아동은 어땠고, 뭐, 여기까진 진행했는데 저기까진 못했다든지, 뭐, 간략한 결과 안내던, 결과지를 갖고 있는 안내던, 치료 권고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치료 계획, 목표, 중재법 안내, 그리고 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위로 및 공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케이스를 또 한번 볼게요. 이 두 케이스의 공통점은 두 분 다 검사는 다 받았어요. 검사는 다 받았지만 검사를 이제 신뢰하지 않았죠. 한 분은 너무 신뢰를 했고, 신뢰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한 분은 그냥 아니라는 거에, 그럼 자폐는 아니구나 이러고 그냥 애가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치료는 받지 않았고, 두 번째는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가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들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진단 내리던 과정들 안에 좀 답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 그 극단적인 사례도 그렇고 일단 진단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 이 기관 중심 진단이에요. 검사 결과를 제공을 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아이가 분리돼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종이를 보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여기에 거의 뭐 부모 보고들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철저히 기간 중심 진단을 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와닿는 게 어쩔 때는 좀 덜 와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향해야 될 것은 내담자 중심의 진단이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는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보고 평가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검사에 부모를 참여시키고, 표준화 검사인데 어떻게 부모를 참여시키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표준화 검사는 표준화 검사대로 하고 부모가 어떻게 참여했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질적인 거를 관찰하고 부모도 어떠한 단서도 제공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내가 어떻게 참여를 했을 때 아이의 그런 수행력이 높아지는 거를 직접 체험하고 그러면서 부모 역량을 강화시키는 내담자 중심의 진단으로 바뀌어야 이렇게 부모가 어떤 평가 후에 그 검사 결과를 좀 신뢰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회기 중 우리가 매번 하는 거죠. 회기 끝나고 회기 후반부에 보호자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반 갓 졸업하신 선생님들, 초임 치료사 선생님들은 보호자 상담 어떻게 하죠? 치료는 내가 막 어떻게 할 것 같아. 보호자 상담은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호자 상담은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치료사 요인도 있고 애기 요인도 있고 다음에 보호자 요인도 있어요. 치료사 요인에는
많이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갔다 나오면, 치료하고 나오면 내가 오늘 뭐 했지? 나 혼자도 내가 오늘 나 뭐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나를 돌아봐야 되고 적절한 장단기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회계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 요인 아기가 나는 정말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적절한 활동을 아주 구체적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너무 무반응이야. 이런 경우도 너무 많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계속 난리가 났어요. 문제 행동이 너무 많아. 그랬을 때는 부모님이랑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무반응이었다. 가정에서는 어떠냐? 아니면 가정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해봐 달라. 그랬을 때도 어떻게 무반응인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오늘 이런 문제 행동이 너무 많았는데 왜 그런 거 같냐? 뭐 그러면 아 얘가 오늘 뭐 어린이집에서 소풍 갔다 왔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요인. 보호자 요인 중에도 보호자 상담에 좀 어려운 게, 아, 저 엄마 나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모님들 있어요. 치료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신 부모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되게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 상담이 어려운데요.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이 요인을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 셋 중에 세 개에서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치료사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요 선생님도 약간 내가 오늘 뭘 했지? 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치료사 요인에서 찾아봤는데 목표가 말차례 주고받기예요. 그러면 두 번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를 뭐 했을 수도 있죠. 뭐 몇 번, 뭐 10회 기회 중에서 얘가 두 차례 이상을 뭐 한 8번 했다. 그래서 근데 매번 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간 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분석은 해봤는가. 얘랑 나랑 두 번이 이루어졌을 때가 어떤 질문, 요구하는 상황이었던가, 아니면 대답하는 상황이었던가, 어떤 상황이었던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정말 적절하게 반응을 한 건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반응을 한 건지, 좀 불충분하게 반응한 건지, 그거 오류 반응에 대한 질을 또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좀 표 같은 걸 만들어서 체크하고 오늘은 이랬고 얘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다음에 오류 반응이 얘가 이런 내용 오류인지 화용 오류인지 미완성 오류인지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두 번을 했다 그랬을 때 얘가 막 내 말을 끼어들어서 그런 건 아닌지 시선은 어땠는지 방향 뭐 거리 막 너무 가까이 와서 말한 건 아닌지 아니면 보지도 않고 말한 건 아닌지 이런 어떤 증거들을 좀 수립을 해서 나조차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굉장히 촘촘하게 증거를 내가 짜서 이거를 체크하다 보면 보일 수 있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표라든지 어떤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냥 대화 차례 주고 말 차례 두고 주고받기 2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말 차례 주고받기를 내가 이 아이와 할 것인지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해보고 부모님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결시 보호자 상담 부모 교육이에요. 종결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종결이 사유가 나더라도 우리는 종결 보고서, 진전 보고서를 써야 돼요. 써야 하고 그거를 확인해보고 부모님과 공유를 할 건데 그래서 목표별 진전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후속 관리를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무조건 서류로 남겨두고 부모님과 상담 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다음 마지막 거는 나 스스로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왜 이게 종결이 됐을까? 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가 엄마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했을 때 선생님은 안 괜찮아요. 그러면은 왜 어떤 과정이 뭐 일반화 과정 중에 있어서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한데 이거를 어머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아직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화 과정 중요성을 충분히 안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어,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저쪽은 뭐 더 재밌게 하는데 우리 애가 오기 너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좀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때, 물론, 물론 내 잘못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의 목표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수정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사례를 하나 볼게요. 학습지는 그냥 아이 연령에 맞게 진도에 맞게 되어 있는 게 학습지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이 아이한테 하는 활동은 이 아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그 부모님과 합의된 그 목표에 따른 활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 장애 특성에 가장 적절한 그런 회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습지 선생님은 일반 아동들에게 가장 어,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목표가 이건데 목표 진전이 이렇습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반대로 학습지 선생님한테 얘는 왜 한글을 못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뭐 얘 숙제 안 해와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학습지 선생님은.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지금 뭐 의문 인식 단계 중에 어떠어떠한 어디까지는 못했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이게 진행이 돼야 저 단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학습지 선생님과 우리의 극명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아요. 네. 다음 세미나는 이제 저희가 7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이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주 예쁜 네, 텀블러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이제 후기 석사과정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5월 달 중에 모집을 할 거고 6월에 전형이 시작될 예정이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일하시고 오시고 그랬는데 늦은 시간까지 강의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저희 세미나에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